고3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겨울방학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수준별 맞춤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하고 대형 수업하고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수업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거의 장점, 우리만의 어떤 우수한 성적을 낸 비결, 이런 것들을 또 차은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올해 수능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구과학원 강사 이예진입니다. 일단 수능 첫 페이지 펼쳐주시면 유인물에 그 페이지 보시면 일단 제가 첫 페이지에 예상 등급 컷, 아직 성적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어서 예상 등급 컷을 제가 넣어놨고요. 화작과 엄매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1, 2, 3, 4등급 지금 등급 컷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 등급 컷 보시면 화작은 1등급이 아마 93점까지는 1등급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엄매는 89점까지 아마 1등급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언매라고 할 때 언어와 매체를 줄인 게 언매인데 여기에 문법이 들어있거든요. 화작은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인데, 언매는 문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밑에 내용을 봐주시면, 첫 번째 문학 영역의 경우 올해는 유독 굉장히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되게 쉬운 편이었고, 문제 자체도 쉽게 나왔고, 그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고, 그거 두 개를 우리가 연계교재라고 부르거든요. 연계교재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작품이 그대로 그대로 수능에 출제가 되는데, 그 EBS 연계 체감률도 높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작품이더라도 그냥 문학 공부를 좀 했으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봤던 내용,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학은 이번에 아이들이 풀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비문학으로 내려올게요. 제가 난도 중이라고 편의상 적어놓긴 했지만 이게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평소대로 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셔서, 평이한 지문이랑 어려운 지문이 적절히 혼용이 되었고, 다만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변화된 교육체계에 의한 수능이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비문학에 적혀있는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문 길이가 짧아졌어요. 지문 길이는 짧아졌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길게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문이 짧아진 만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추측을 하게 내용이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독해 방식을 요구하는 게 이번 문제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이런 깊은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확실히 많아졌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이례적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정말 역대 문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고, 이게 과연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인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수능을 분석하는 건 내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법은 그냥 원래도 어려운 과목이니까 원래 준비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건 뒤에 또 다시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고, 화작 난이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고2 때까지도 아이들이 화작을 다 풀어보거든요. 고2 때 풀어보는 화작이랑 고3이 돼서 풀어보는 화작은 확연히 난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3 수준의 화작을 대비해서 공부해 둘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일단 짚어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아까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비문학도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게 조금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해서 실제로 올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다 하는 걸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비문학 지문 4개의 영역 중에서 2개가 EBS 독서에 실려 있었던 내용과 연계된다. 근데 다만 똑같은 글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독서 같은 경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문학 독서 그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제재,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글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수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문학 같은 경우는 제법 EBS 체감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총 7개 지문 중에서 3개의 지문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배웠던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는 연계가 되고 있는 그 추세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냥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떤 건지 잘 체감이 안 되실 테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연계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이 실제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 다단,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왼쪽 다단, 오른쪽 다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왼쪽 다단에 실려있는 게 실제 올해 수능 문제고요. 오른쪽 다단에 실려있는 게 올해 이제 고3들이 1년 내내 배웠던 연계 교재에 실려 있었던 글입니다. 봐주시면 내목 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당연하죠. 이건 문학 작품이니까 그건 그대로 출제됐는데 차이가 있다면 오른쪽에는 네모 칸 밑에 천석고항이라고 각주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단어의 뜻을 연계교재에서는 줍니다. 근데 연계교재에서 배웠던 작품이 수능에 나오면 단어 뜻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 설명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 각주로 적혀있는 단어는 최소한 외우고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문학 작품에서 문제로 낼 만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EBS 연계교재를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에 딸려있는 내용까지도 조금 더 엄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2024학년도 수능 대비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선택 과목. 우리가 사실 국어는 고3 수능 치는 그날까지 계속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을 어려운 과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능 당일날까지 아이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국어이기는 한데 그나마 우리가 미리 완성을 해놓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우리가 겨울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선택 과목의 기초를 잡아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중요한 건 문법을 미리 잡아두는 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당연히 첫째는 문법에서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양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양을 현재 공교육 과정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띄엄띄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개념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 4년 내지는 5년에 걸쳐서 띄엄띄엄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다 까먹은 내용을 다시 배워야 되고 다 까먹은 내용을 다시 배우다 보면 그 전에 포기해요. 그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애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문법은 오히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하면 한 번에 몰아서 연결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엄매 바로 뒤에 땡땡 해놓고 방학 중에 개념을 총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문법은 암기에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풀이는 어차피 1년 내내 기출문제 계속 풀어볼 거고요.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암기는 나중에 가서 뒤늦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탐구 과목도 암기할 게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미리 엄매, 언어 파트를 암기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작, 제가 적기는 2줄밖에 안 적어놨거든요. 화작, 지문 패턴을 정리해서 그걸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사실 화작은 공부 안 하고도 풀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풀고요. 누구나 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이 화작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화작은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화작이 사실은 문제가 패턴이 굉장히 그냥 명확히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패턴이 있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 패턴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스스로 행동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작을 선택했다 그러면 화작 공부할 거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학, 일단 1년 내내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계 공부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방학 중에 먼저 할 게 있다면 개념화 잡아두기. 문제는
실제로 그게 문제로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지문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로 들어서는 아는데 지문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걸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개념어는 기본 강의서 하나를 사서 한번 최소한 점검이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나 내가 비어있는 개념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EBS 연계교재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EBS 연계교재는 사실 2월 중순이 돼야 나옵니다. 2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수능 특강이 나올 거예요. 그때 수능 특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아까 EBS 왜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고 그게 수능에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문학 작품이 문학만 따졌을 때 180개 정도 됩니다. 180개를 공부하면 그 중에 3개가 연계가 되니까 사실은 학습 부담이 제법 많은 편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뒤늦게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이 나오면 그때 바로 사셔서 조금씩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 같은 경우는 작품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교재에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연계교재에 실려있던 그 일부와 연계교재에 없는 나머지 일부가 합쳐져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전 논문 같은 경우는 연계교재에 없는 전문까지 우리가 다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파악해서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갈등관계에 있다더라, 그 정도 정리해 두는 걸 목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문제의 비문학으로 내려갈게요. 밑에 비문학 들어갑니다. 제가 밑줄 그어서 총 4개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밑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밑줄 내려갈게요. 문장 독해에서 시작을 해서 문단 독해를 넘어서 전체 글 독해하는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적어 놓은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소위 말하는 그 대치동 1타 강사들 인강을 들어도 처음에 그분들이 뭘 가르치냐, 얘들아 글을 읽다가 그러나 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나의 세모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문장이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표지니까. 근데 이걸 누가 몰라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인데 이걸 그분들이 왜 가르칠까요?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문장이 너무 어렵거든요. 단어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운 문장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본인이 뭘 읽고 있는지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3 말고 고1부터 시작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네가 읽고 있는 건 하나의 글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러나가 나와서 그러나 뒤에 있는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러나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줘야 돼 하는 걸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비문학을 스스로 읽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맨날 저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쌤 저는 국어 풀 때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요. 자녀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국어 뭐가 문제야?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공부를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대체 맞는 방법인가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의식적으로 평소에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장기적인 시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빨리 풀어야지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유독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작업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까지 하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전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연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겨울방학을 이용한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고 굵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신데, 일단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와갖고 이렇게 성적이 팍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성적을 믿으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들 알겠지만 중학교 국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A, 80점이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그 시험의 수준이 다 달라요. 아이가 국어 90점 넘었다고 해서 A 맞았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절대 평가가 없어지고 이제 상대 평가가 도입되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냐면 4% 안에 들어야 되고 2등급은 11% 안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등급하고 2등급을 다 합쳐도 15%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아이가 90점 이상을 맞았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는 수능 국어를 대비해야 내신 국어도 잘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만 올인해서 내신 국어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시험도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교과서의 지문,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나누어지는 부가적인 프린트물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것이 등급을 나눠야 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수능형 문제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능형 문제가 30%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학교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수능을 대비하면 얼마든지 1,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기 중에는 부족한 국어 실력을 올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같이 제가 시험 대비를 해주면 1년에 4번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한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조금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집중학습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시간이 많고 이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학원의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능 분석하시면서 이제 엄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엄매가 문법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과 과정을 보면 1학년 내신이 문법이 4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은 문법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비 고1은 겨울방학 때 반드시 문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예비 고1 겨울방학 선행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잡아야지만 고1에 올라가서 고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수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렸는데 예비 고1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난 시점부터 수능 기본 개념 학습에 이제 올인하셔야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비 고2 학생들은 2학년 전체가 문학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2 겨울방학 때는 문학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2달 정도의 책 한 권을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서 많은 문학 작품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도 쌓고 문법적 개념도 다 쌓았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많은 작품을 공부해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3 겨울방학 때는 그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문제하고 EBS 교재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풀이 능력을 길러야지만 예비 고3 올라가서 첫 번째 보는 시험 있죠? 3월, 6월 그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업 진행 방식은 소수 맞춤식 수업 이런 게 저희 학원의 장점인데요.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에 맞는 이제 맞춤식 설명을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평가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희 학원은 학생들 매 시간 테스트를 하고 간헐적 모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 표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왜 이 문제를 틀렸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뭐 2개월, 3개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이제 국어를 많이 어렵다고들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국어가 어렵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대치동도 해봤고 정말 경력을 오랫동안 여러 학생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겪는 어려움이 뭔지를 이제 철저하게 압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요즘 학생들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뭘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제 손에 잡고 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계 습득력이나 이런 것들, 어렵잖아요. 기계를 익히고 이러는 게. 어머님들보다 어떤 데는 잘하죠. 학생들이. 그만큼 논리적이고 사고력이 우월한 학생들이 왜 그걸 못할까요? 그거는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가성비 얘기를 원장님이 하셨는데 대치동 학원에서는 주로 제가 대치동에 전임을 있어 본 사람인데 원장하고 싸우다시피 하고 이 학원을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저한테 강요한 게 뭐냐면은 원장님이 어려운 비문학, 무조건 어려운 비문학을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풀어줘라 나한테. 일선 학원에서는 어려운 비문학 갖다가 그냥 설명만 합니다. 어떤 원리도 없이 학생들한테 전혀 기본 개념을 안 가르친 상태에서 이 지문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답은 이거야. 이건 이렇게 혼자서 떠듭니다. 그러면은 그 강사가 명강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어려움을 설명했으니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왜 이게 답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가져가겠지만 학생들이 과연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잘 풀어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아주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 할까. 특히 우리 학원은 논술을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적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2등급이 돼야 얘네들이 논술을 가고 저희 학원이 살아남고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절대보상을 주시면서 얘네들 어떻게든 2등급으로 끌어올려라 라는 부탁을 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요구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도 절대로 저는 많은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원장님 저는 한 수업 시간에 절대로 많은 학생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리고 수준이 같은 학생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맡아주실래요? 쟤를 맡아주실래요? 하면 걔 몇 등급이죠를 묻고 지금 상태가 지금 학생들이 이러한 등급인데 그 학생하고는 같이 못하겠는데요 하고 거절을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 올해도. 그리고 얘네들만 맡을게 하고 끌고 간 학생들 중에서 거의 제가 최저를 맞췄고 성적을 다 올렸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요. 7월에 맡았거든요. 제가 이번 고3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수준별 맞춤식 수업이 중요성입니다. 다른 학원들은 한 100명 정도 막 집어넣죠. 한 강의실에.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는 이유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막 뒤에 서서 듣고 어떤 때는 인강으로 듣고 막 이러죠. 근데 그렇게 듣는 거는요. 그냥 듣는 거에 불과해요. 진짜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등급별로 수업을 하면서 비슷한 학생들은
수준이 비슷하니까 모르는 것도 비슷하고 틀리는 유형도 비슷하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같이 설명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랑 비슷한 성적이네 제가 경쟁 심리가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최소한 나랑 비슷한 학생보다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겠다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준별 맞춤식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장르별로 볼게요. 맞춤식 수업 방법에서 첫 번째 비문학은요. 저는 제일 먼저 제 자체 교재를 비문학하고 현대식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일종의 개념서입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개념을 가르친 다음에 문제를 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원을 가도 개념서를 제시하지 않고 어떤 학교를 가도 개념서를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교가 학원에서는 문제를 뒤밀어요. 학생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고3 학생을 주시면서 비문학이 약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맡은 학생들이 전부 다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저는 제 교재를 주고 핵심 문장 쳐라 라고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세부 문장 찾기 시킵니다. 그 모의고사의 그 1번 비문학 1번 유형이 뭐냐면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하고 문제가 뜹니다. 그러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하고서 너무나 자세하게 선지 5개가 떠요. 그럼 그걸 다 읽어야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꼼꼼하고 어려운 지문을.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문항당 1.7분을 넘기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타부츠를 준비하고 이 학생이 그 비문학을 1.7분 안에 한 문제를 풀었는지를 항상 시간을 재요. 그 선을 맞추면 1, 2등급이 뜹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얻은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2분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생은 2등급 맞기 어렵습니다. 한 문항당 1.7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그 유명하다는 강사들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 교육부에서 그 공인된 EBS 강사조차도요, 어려운 비문학을 쓰는데 한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칠판에 쓰고 그리고 어쩌고. 그럼 그 학생, 그 강사가 과연 1.7분 안에 한 문항을 풀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설명을 듣기 위하고 돈을 벌기 위한, 그 다음에 그 강사의 월급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일 뿐이지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데는 눈꼬막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다 알아들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이 똑같이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문학이나 고전이나 문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비슷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비문학은 아무리 비문학 연계가 됐느니 어쩌느니 하더라도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듣고 간들 변형이 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학생들이. 그래서 스스로 줄치고 분석할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학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연필을 잡게 하고 줄을 치라고 시켜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그것도 다 치는 게 아니라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핵심 문장을 쳤잖아요. 간단하게 하나씩. 그러면은 자, 세부사항이 나왔어. 그럼 그게 내가 핵심 단락에 줄친 어느 단락에 들어갈 건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단락에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찾습니다. 핵심 문장은 빨리 쳐도 됩니다. 대체로 2걸씩 해요. 거의 70~80%가 한 단락에 첫 번째 줄을 치면 됩니다. 시간이 모자랄 때는 첫 번째 줄을 치라고 해요. 저는. 그게 아니면 맨 마지막 줄을 치는 거고 아니면 가운데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남을 때 얘기해요. 없으면 무조건 첫 번째 줄을 치면은 그래도 2문제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줄 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하도 꼼꼼하게 나오니까 그건 천천히 쳐야 돼요. 그래서 꼬불꼬불 하면서 세부사항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핵심 찾았고 세부 찾았고 그 다음엔 꼭 대조적인 게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 꼭 플라톤이 나오고요. 세잔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피카소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비교하는 문항은 꼭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설명을 다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플라톤에 대한 사항은 다 세모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머니도 웃으시겠지만 7하고 처음에 하면 어떤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에만 동그라미를 계속 쳐요. 그래서 너 이거 친 거야? 다 아리스토텔레스만 쳤잖아. 그러면 자기가 보고 웃어요. 어머니 제가 이랬네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그런 실수를 해요. 한 10명 중 한 3명이 그 정도 아리스토텔레스만 치는 학생이 10명 중 한 3명 됩니다.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번에 가르친 학생들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고치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세모를 치게 하고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시킨 대로 했던 학생이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좀 되는 것 같더니 중간에 막 쳤는데 시험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는 다 쳐놓은 거죠. 네, 너무 꼼꼼하게 다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랬잖아. 다시 돌아가게 돼. 저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는 됐는데 어느덧 또 이렇게 됐냐. 그래서 아니야, 돌려야 돼. 그래서 붙잡고 다시 시간 되고 핵심 치는 걸 다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결과는 그 학생이 제일 잘 봤어요. 이번에 3에서 거의 1 육박하게 올랐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비문학은 어려우니까 나랑 공부했던 문법과 문학과 고전 그걸 먼저 풀어.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비문학에 손을 대. 시간이 없으면 첫 번째 줄을 치고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은 세부사항을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은 동그라미 세모를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킨 대로 한 학생은 최소한 2는 떠요. 그것만 해도. 왜냐하면 요즘 난이도가요. 비문학이 80대 이렇잖아요. 그 저기 1등 물컷이 80대잖아요. 그거는 비문학 두 지문을 다 틀려도 나올 수 있는 성적입니다. 89, 88 이런 성적이요. 그 어려운 비문학을 다 틀려도 괜찮아요. 찍으면 한두 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도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면 학원이 장사를 못해요. 그저 어려운 비문학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리게 시키고 막 어려운 걸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럼 학생들은 졸린 눈으로 그걸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국어 수업입니다. 대부분의 국어 수업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절대로 국어 수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그렇게 하고요. 문학은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요.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저한테 맨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언어유희, 감각적, 무슨 통시적, 자조적 이런 단어들을 참 몰라요. 학생들이. 이번 비문학 질문에도 위약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개념어, 어휘 이런 걸 굉장히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해 놓은 자이스토리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개념어가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 개념어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그래서 그걸 풀립니다. 저는 고3 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및 개념어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인물과 스토리 분석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나오면 그걸 또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깨알같이 그 작품의 맨 앞에 이제 줄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한 작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도 낯선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 시험 실전 시간에. 그 다음에 고전 산문에서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 있어요. 선악구도가 확실하죠. 고전 산문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가계도가. 이것도 낯선 작품이 나옵니다. 고전 산문이 나왔을 때 긍정 인물에 동그라미, 부정 인물 세모를 쳐봐. 이걸 시킵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못 푸는데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거 시키세요? 딴 학원에서 하나도 안 시키는 거 시키시네요? 그 자기가 동그라미 세모 쳤더니 친구들이 너는 왜 이런 걸 쳐? 이런대요. 그런데 묻는데요. 너희 선생님 도대체 누구야? 이런 거 시킨 사람 누구야? 근데 성적이 학생이 오르고 그러면 야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 라는 얘기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이것만 유일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거의 국어에서. 근데 문법도요. 요새는 공부를 해가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글상자를 다시 한번 두고 또 한 번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물론 가서 또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미리 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시간 싸움인데
저는 문법에서는 문법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도 하자고 교과서를 택하죠. 그런데 문법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어요.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외우게 시키기 때문에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을 계속 합니다. 문법은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였어? 그럼 애들이 툭 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우리나라 종교는 뭐야? 이러면 소평이 감명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툭 쳐도 합니다. 하도해서요. 2번, 3번 시키면 도토리 5단요. 이제 툭 치면 하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화작보다 문법을 택하도록 권유해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예전 선생님 설명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제 예상대로 이번에도 1등급 컷을 같은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화작을 택한 학생들 한 3.4점을 더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그만큼 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화작이 더 시간이 걸립니다. 문법보다. 문법이 어렵지만 시간은 적게 걸립니다. 학생들한테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3점을 더 맞다니 화작으로 같은 등급을 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문법을 좀 택해 주시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빨리빨리 외워서 문법을 잘 맞는다면은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등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념어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반복 지도를 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알도록 정리해서 지도를 하는데 아까 그 자기 스토리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건 이제 고3 때 시키는 거고 고1, 2때는 제가 아예 정리해놓은 요 추상화의 구체화, 역설, 단어 분신 이런 식의 그런 개념어들 그 개념어들이 기존에 우리가 그 수능에 나오고 교과서 내외에 실려있는 이런 문학 작품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나오던 게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선지가 보통 지금 제가 4개 정리했는데 5 선지가 나오면 이 중에 한 3개, 4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정리해주고 그 문법을 제가 시킨다고 했잖아요. 문법을 정리해놓은 그 책 뒷면에 이걸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늘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첫 장 앞부분에는 한자성어를 쭉 해놔서 그것도 한자성어도 한 바닥씩 시킵니다. 한자성어를 많이들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외워야 되는 줄은 알지만 아무도 안 외우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시키거든요. 그럼 제가 시켜야죠. 저를 만날 때 무조건 한 바닥에 한자어를 시킵니다. 저는. 무조건 현대시 주작품을 해석을 하고요. 무조건 문법의 2바닥을 완벽하게 외웁니다. 그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문학을 가르치고 비문학은 시간을 재고 그래서 1.7분 내에 수능 날까지 계속 시킵니다. 연습을 반복해서 시키죠. 그렇게 해서 올해 최저 기준 맞춤 평가상에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언어 2등급을 맞춰야지 상위권 대학에 논술에 합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3등급에 머물러 있죠. 그랬을 때 2등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문법과 문학 등의 문제는 다 맞아야 됩니다. 문법은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10번 정도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다 맞고 지금 가르치다 막 왔는데 현재 가르치는 고1 학생도 이번에 어제 그저께 이제 모의고사 갔는데 문법 어땠어?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반복했거든요. 그 정도면 다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비문학에서 핵심 내용 세부 찾기 어휘 문제까지 시간에 맞추는 거 연습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거 다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만 공부하는 학생한테 스스로 먼저 핵심 문장을 찾고 세부사항 찾고 그래서 단기간에 비문학 분석 능력을 항상 지켜서 최저 기준을 맞춘 사례가 올해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꿀잼국어 김보경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학, 비문학을 풀어내는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독서논술을 통해서 이제 그 사고력이랑 독해력을 익힌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1주차는 내신 선행학습 위주고 이제 한 주차 번갈아 가면서 선행, 독서논술, 선행, 독서논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행도 놓칠 수 없고 내신도 놓칠 수 없는데 독서논술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내신만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그 성적에 대한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표 보시면은 반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반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대가 맞는 친구들, 학생들한테 시간을 맞춰주다 보니까 시간대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저는 일단은 최대한 학생들한테 시간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독서전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1대1로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해지고, 개인 피드백도 또 중요하니까 그때는 또 아이들이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조율을 해서 또 따로 봐줄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수업도 보통 중1이랑 지금 중2 B, 중2 C 반은 거의 1대1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2 A 반만 거의 중2 B 반만 거의 6명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1대1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봐주려고 하고, 애들이 일단은 국어에 흥미를 붙여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소통하면서 하는 국어 논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